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모르고 지나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은 한국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체코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몸을 씻어야 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환경에 있던 친구가 한국에 가는 것을 본 그녀는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도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홀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올 수 있었는데요. 체코 최대 빈민촌에서 한국의 최대 도시 서울까지 극과 극의 인생을 경험 중이라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아라치입니다. 저는 체코 빈민가 출신이에요. 저희 집안 형편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10살 무렵 아버지는 어머니와 2딸을 두고 먼저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는 싱글맘으로서 저와 저희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저녁에는 인근 병원에서 청소를 하며 열심을 다해 일하셨고 덕분에 저와 제 동생 밀러는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다니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저도 일을 했어요. 동네 패스트푸드점 사장님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말씀드리면서 간곡히 부탁하여 방과 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는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면 스스로가 참 비참하고 저희 운명과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없었고 저도 이를 악물고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 번은 수도세가 3개월간 연체된 적이 있었는데 집에 물이 안 나와서 공원 화장실과 지하철 화장실을 전전긍긍하며 남몰래 머리를 감고 씻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는 굴하지 않고 저의 꿈을 키웠습니다. 제게는 시각 디자이너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중학생 시절까지도 학교를 마친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동생 밀러와 함께 항상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그러나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으로는 미대 진학은커녕 대학에 입학하는 것조차 꿈도 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돈을 벌지 않으면 한 달간의 생활이 어려웠고 눈앞에 맞닥뜨린 너무도 암담한 현실은 꿈에 대한 저의 열정을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마치고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급 친구인 레오나가 제게 말을 걸어왔고 그렇게 저의 신세 한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방과 후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제 신세가 유독 더 처량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던 레오나는 갑자기 저에게 의외의 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 유학가 순간 너무 놀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오나 또한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편이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였기 때문이었죠. 잠깐 동안에 흐르던 정막을 깨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유학을 떠나는지 묻기보다 무슨 수로 유학을 떠나는지를 물었습니다. 레오나는 저의 질문이 웃겼는지 한 차례 소리내어 웃고는 이어 대답했습니다. 그간 열심히 모은 돈과 부모님의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대학교 유학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체코 대학교의 등록금이 너무 비싸 대학 진학은 꿈도 꿔본 적 없던 저는 레오나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곧장 한국 대학교 유학에 대한 폭풍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한국 대학교의 등록금과 학비가 체코의 대학교에 비교해 훨씬 저렴했다는 것이고 저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형들이 생각보다 더 잘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렘의 감정이 벅차 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혼자 결단을 하고 엄마가 야간 병원 청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엄마가 집에 들어왔고 저는 한껏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한국 유학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너가 정말 원한다면 유학을 가도 좋아라고 대답했고 저는 1년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돈을 벌어 1년 뒤에 한국으로 유학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돈을 버는 동안 1년이라는 세월은 생각보다 순식간에 지나갔고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슴속에 품은 채 간직했던 디자이너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였습니다.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어머니와 동생 릴러를 한 번씩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떠날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시간의 비행이었지만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꿈도 꿔보지 못했던 대학생활, 상상치도 못했던 유학생활이 곧 제 눈앞에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고 저는 한 대학교의 기숙사에 생활하며 그토록 바라던 디자인과의 1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저의 서툰 한국어 실력에도 학교 친구들은 그런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고 항상 따뜻한 친절과 나눔의 손길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걱정도 많았지만 그간의 염려와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착했고 교수님들 또한 아주 인자하셨습니다. 제 작업물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교수님들의 진심 어린 지도 아래 저의 실력 또한 나날이 성장의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먹는 학식은 가격도 비교할 수 없이 저렴했고 또 무엇보다 맛있었어요. 기숙사 비용 면에서도 많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함께 방을 쓰는 룸메이트 친구 또한 고마울 정도로 친절한 친구였죠. 정말 꿈만 같은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거닐 수 있음에 행복했고 저 혼자서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부끄럽지만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도 대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체코에서의 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환경 가운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며 열심을 다해 공부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졸업하는 해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체코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알렸고 두 명 모두 제가 자랑스럽다며 눈물의 통화를 나눴답니다. 학교를 졸업하니 취업에 대한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한 덕에 저를 찾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저는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마음껏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주변 친구들이 처음에는 저의 선택을 만류했지만 저의 꺾이지 않는 완강한 마음을 보더니 그의 실력이면 프리랜서로도 충분히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에서의 프리랜서 디자이너 생활 작업 의뢰는 끊이지 않았고 저는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바삐 일하고 있었습니다. 체코에 계신 어머니께 보내는 용돈의 액수도 점차 커졌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죠. 의뢰인들도 저희 작업물에 만족했고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쌓아나가면 나날이 성장해가는 제 모습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점차 한국에서의 생활은 안정되어 갔고 저 또한 어느덧 한국 문화에 완벽히 적응하여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가슴 한켠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저야 한국으로 유학 와서 누구보다도 잘 지내고 있었지만 우리 엄마와 동생 밀러는 잘 지내고 있는지 동생은 얼마나 많이 컸을지 항상 궁금하고 그리운 마음이었어요. 한 대기업으로부터 콜라보 오퍼가 도착했습니다. 페이도 넉넉한 편이었고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콜라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과는 다른 큰 돈이 입금되었을 때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 돈이면 엄마와 밀러에게
한국 여행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곧장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보내줄 테니 짐을 싸라고 얘기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공항에서 몇 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몰라보게 자라 저보다도 키가 커졌고 어머니는 다행히 건강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감동적인 재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위해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와 동생에게 한국의 요리와 문화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마음이 많이 들떴어요. 셋이 함께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늦게까지 한국의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두 명 모두 입을 벌리고 높이 솟은 건물들을 올려다보며 연신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의 여행을 기약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동생은 신나서 침대 위로 몸을 날렸고 어머니는 주방을 살피며 제가 사는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차례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첫 번째로 동생이, 다음으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집주인인 제가 씻고 나왔습니다. 씻고 나왔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창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동생 밀러는 이미 잠들었고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하는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이 얼마 만에 엄마와의 대화인지 처음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던 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집 밖을 나서는 저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길도 떠올랐어요. 주방에서 캡슐 커피 2잔을 내려 어머니께 한 잔을 건네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홀짝이고는 이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엄마 왜 울어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이내 눈물을 닦고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러고는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서라는 말과 함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몇 년 만에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그렇게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등을 토닥이며 엄마는 이야기했어요. 제가 처음 디자인을 공부하겠다고 말했을 때,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물론 걱정은 되었지만 엄마는 항상 딸의 행보를 가슴으로 응원하고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 도착하여 잘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멋진 딸의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의 감동적인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바깥 야경을 바라보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체코에서 힘겹게 살아왔던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멋있게 꿈을 펼쳐 나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에 대해 원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가족이 함께할 원대한 계획까지 함께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이후로 2주일을 더 한국에 머물며 저희 가이드 가운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체코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동생은 매일같이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며 연락하고 있고 저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계획들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한국 유학을 통해 180도 바뀌었어요. 체코의 빈민촌에서 일찍이 아버지를 열고 고등학생 때부터 동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자 셋이 똘똘 뭉쳐 의기투합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 가족은 어느덧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여유를 찾게 되었고 저의 뒤를 이어 저희 동생도 꿈을 키워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어요. 동생 밀러의 꿈은 저처럼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작업하며 돈을 버는 언니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추억이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아 언제든지 그림을 그릴 때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고 행복한 감정이 차오른다고 해요. 저도 동생의 꿈을 무한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꿈은 우리 가족 셋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동시에 저의 꿈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체코에서 살게 될지 아니면 함께 한국에서 살게 될지 아직 명확한 방향은 모르겠지만 매일 가족이 함께하는 꿈을 꾸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한국은 제게 있어 기회의 땅이고 고마운 나라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과 후로 저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삶에 있어 정말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회에 땅 한국에서 더 큰 꿈을 키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하게 되는 그날, 다시 한번 좋은 소식에 글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오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빈민가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체코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한국으로 초대했을 때였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과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공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당당한 선진국으로 성장했는데요. 이제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의 한계를 경험하고 한국에서 새 꿈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어느덧 많은 외국인들이 열망하는 한국이 되었다고 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네요. 미안하다. 내가 괜히 이런 나라에서 자전거를 구해주는 게 아니었어. 아니, 이건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출신의 20대 여자 아테네라고 합니다. 저는 취미로 자전거를 즐겨 타고 있습니다. 선수가 되려고 한다거나 아마추어 대회에 참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자전거 문화를 즐기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2명의 오빠들이 자전거 판매 및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랑 나이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셋째. 오빠가 저와는 10살 차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첫째 오빠는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은 3명의 오빠가 모두 함께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자전거에 익숙해지게 되었죠. 이렇듯 저는 자전거를 매일같이 타는 사람인데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걷기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덴마크는 자전거를 타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도 많이 깔려있지 않기도 하고요. 자전거 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자전거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업계 중에 한국도 있었어요. 한국도 공유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고 자전거 도로도 많이 확충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도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노력해왔고 지금은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요.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한국에 가보게 될 기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저희 오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리일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최근에는 수제 자전거를 제작하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당연히 유럽의 유명한 자전거 업체들의 부품을 구해서 저희 오빠들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대로 디자인하고 부품을 조립하죠. 수제 자전거는 사실 성능 대비 가격이 비싼 편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자전거를 제조하는 브랜드의 장점들을 모아서 제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셋째 오빠는 독일과 이탈리아에 자주 출장을 가고는 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도 보고 오고 자전거 제조업체에도 견학을 신청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수제 자전거를 제작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이번에 오빠는 한국으로도 출장을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까운 나라에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지리적으로 아주 먼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사실 한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남먼 나라까지 가보는 경험은 정말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셋째 오빠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일을 하러 가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 오빠가 알아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할 동안 저는 그냥 한국을 구경 다니면 되었습니다. 혼자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덴마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한국은 정말로 안전한 곳이라는 정보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그런 곳이 맞았습니다. 감히 말할 건데 여자 혼자 어디를 돌아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한국은 밤늦은 시간에도 번화원 거리에는 대낮같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밤거리를 즐기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온도 매우 좋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소매치기가 들끓는 것 또한 절대 아니며 심지어 한국에서는 대낮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소매치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곳이죠. 게다가 고가의 핸드폰을 생각 없이 들고 걷는 사람을 포착해서 그것을 낚아채가는 몹쓸 범죄 집단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을 조금만 여행하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외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무서움도 없는 신기한 나라라고 표현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저는 서울의 시내를 돌아다니며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길거리에 공유자전거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자인도 예쁘고 한 번쯤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너무 잘 포장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의 인프라가 너무나 부러웠는데 게다가 차의 위협도 받지 않는 인도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하얀색의 공유자전거 또한 마찬가지로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이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자전거 주위로 가서 어떻게 빌릴 수 있는지, 어떻게 반납하는 시스템인지 살펴봤습니다. 유럽에도 비슷한 게 있다고 하는데 절도당하는 일도 많고 훼손이 심한 것들도 많아서 사업성이 너무 없다고 하던데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약해 보이는 잠금 장치로 자전거를 고정시켜 두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이 이용을 잘하지 않는 평일에는 자전거들이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인터넷 검색과 자전거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찍어가며 결국 자전거를 대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이 무척이나 놀라웠고요. 그렇게 그 자전거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질 낮은 자전거를 가져다 놓은 것 같지는 않았고요. 물론 저희 오빠들이 저에게 선물해준 자전거보다는 좋지 않았지만 그것은 최상급의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런 공유 자전거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죠. 서울 시내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기 애매한 거리나 교통량이 많은 서울의 특성상 버스를 이용하기에도 애매한 구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쉽게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서울을 구경 다녔어요. 그리고 직접 이용해본 한국의 자전거 도로는 매우 상태가 좋았어요. 사실 이것도 인도가 넓은 한국의 도로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았고요. 덴마크에서는 인도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의 좁은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상도 불가능한 일이고 수도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차도와 나란히 달려야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모로 한국은 뭐 하나를 설치하거나 만들 때도 이용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고심한 뒤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빌린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구경 다니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은 정말 다양한 상점들과 정말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많다는 점이었어요. 신기한 점은 주인 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점포들이 보였다는 점인데요. 경비원이 지키고 있어도 경비원을 제압하고서 물건을 훔쳐가는 일도 일어나는 유럽 지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경비원은커녕 가게를 지키는 가드들도 데리고 있는 매장들이 전혀 없었으며 그렇듯
무인 가게들도 아무런 훼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 느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위협적이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차분한 편의 순한 사람들만 있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이런 무인 가게들도 운영이 가능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가게를 봤는데 게다가 한국까지 왔는데 그런 점포들이 안 들어가 볼 수 없었고 제가 먹고 싶은 간식들을 고른 뒤 포장지에 있는 바코드를 무인기계 리더기에 찍은 뒤 카드를 넣어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금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 기계 우측 상단에는 영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눌러 영문으로 화면을 변경시키기도 했고요. 영어로 음성까지 나와서 한국어를 모르는 자도 어렵지 않게 계산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게 앞에 잠시 세워둔 제 공유 자전거를 누군가 훔쳐가는 일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잠시 한국의 점포를 구경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잠시 밖에 세워두어야 할 때면 핸드폰을 통해서 자전거의 잠금 장치를 동작시킨 뒤 자리를 비우고는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한국을 돌아다니는 동안 셋째 오빠는 나름대로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공유 자전거를 빌려서 돌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던 오빠는 지금 만나고 있는 업체에서 새로 자전거를 조립했는데 새로운 사양으로 출시가 된 자전거이고 그걸 빌려줄 테니 그냥 타고 다녀보고 나중에 그 자전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나 만족하는 점 같은 걸 이야기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며 무상으로 자전거를 빌려줬습니다. 제가 덴마크에서도 다양한 자전거를 경험하고 자전거를 잘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좋은 테스터 한 명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고 저도 서양 낮은 공유 자전거 말고 제대로 된 좋은 자전거를 타고 한국을 돌아다녀 볼 수 있는 기회였죠.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고가의 자전거이니만큼 도난 사고가 생각보다 빈번하다며 꼭 자리를 비울 때면 잠금 장치를 철저하게 해줄 것과 자전거에 대해서 칭찬하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타봐도 되냐고 속인 뒤 훔쳐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점을 당부하기는 했습니다. 남의 물건에 욕심 안 내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당부 사항들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그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자전거는 안장에 올라타 페달을 몇 번 굴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상당히 고가의 부품이 들어간 자전거였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성능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공유 자전거로 서울 외곽까지 가볼 생각을 못했고 한강공원의 멋진 길을 따라 자전거 산책을 하는 것을 엄둔해보지 못했지만 이 자전거라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으로 서울에서 근교로 갈 수 있는 자전거 코스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기점으로 여러 방면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고 저는 그곳 중 한 가지 길을 선택해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 경관보다는 도심지와 매우 근접되어 있는 코스 위주로 다니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천하는 서울 동쪽의 멋진 댐을 보러 가는 코스를 제쳐두고 서울의 남쪽으로 향하는 코스로 여정을 정했습니다. 한국 금융의 중심지라는 여의도 시내에서 화려하고 높은 건물의 풍경을 시작으로 하천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광명역이라는 곳도 지나가고요. 더 내려가서 안산이라는 도시에도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서 도착했고 저는 거기서 도심권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그곳은 서울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서울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엄청나게 복잡한 상권이 있었고 사람들로 항상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다면 여기 안산이라는 도시는 더 평온한 분위기를 주는 곳이 틀림없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고 거대한 상업지대보다는
사람들이 죽어하는 마을 같았어요. 한국 특유의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해 있었고 서울과 달리 저와 같은 외국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서울과 달리 제가 외국인이라서 저를 관심 있게 쳐다보는 사람도 한두 명씩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에 왔다는 것도 실감이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작은 천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다니며 서울에서는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풍경의 한국의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곳까지 끊기지 않고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자전거 도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한국이 너무나 부러워졌습니다. 덴마크에서도 자전거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갖추어지려면 아직 20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한국의 모습을 즐기며 그리고 또 한국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라이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제가 처음 오는 곳이고 또다시는 찾아올 기회가 없는 한국이라는 먼 나라의 풍경에 넋을 놓고 라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주 씨와 함께 그런 구경을 했다면 좋았지만 저는 너무나 넋을 놓고 주변 구경을 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게도 제 앞에 달리던 한국 사람의 자전거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옆을 보고 달리다가 앞에 천천히 달리고 있는 자전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저희 둘은 뒤엉켜서 넘어졌으며 저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리에 쓰러져서 무릎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통증이 왔어요. 오히려 앞사람보다 제가 더 다친 듯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라이딩을 즐기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사고를 당한 한국인 라이더는 저에게 괜찮냐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듯 했습니다. 왜 잘 가던 사람을 치웠냐며 무섭게 화내는 덴마크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에게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무릎을 조금 회복했는데요. 아마 뼈에 이상이 있거나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강한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던 타박상에 불과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구급대원들이 제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절대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급구 사양한 뒤에야 돌아갔고 구급차와 함께 도착한 한국의 경찰들은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자전거 사고인데 한국에서는 교통사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사고 수습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게 너무 옳은 모습이죠. 자전거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덴마크 사람들의 인식을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사고를 낸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경찰의 질문을 받는 것조차 기분 나쁘지 않았고 한국이 한 번 더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제가 앞을 잘 못 보고 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정중하게 사과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사고를 당한 자전거 라이더는 자기는 다친 데가 없고 자전거도 멀쩡한데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제 자전거가 망가져서 속상하겠다며 자기는 그냥 갈 길을 가겠다고 하고 떠나버렸어요. 정말 쿨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자전거가 망가져 있었어요. 바퀴를 굴리면 브레이크와 간섭이 생기는 듯 했고 바퀴가 살짝 틀어진 것 같았어요. 장거리 운행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고 저는 여기까지 몇 시간 동안 왔는데 도저히 서울로 갈 방법이 없었죠. 게다가 무릎에 크게 멍이 든 것 같기도 했고요. 다행히도 한국의 경찰들은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제 상황을 알고 한국의 경찰들은 저를 근처의 지하철역으로 데려다 주었고 여의도까지 가는 노선을 안내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경찰 한 명은 그 자전거를 타고
그 지하철역까지 그걸 끌고 왔어요.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지는 몰랐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지하철에 싣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오빠에게 연락을 했고 오빠는 지하철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빠는 괜히 낯선 나라에서 자전거를 줬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며 모르는 나라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이렇게 위험할지 몰랐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한국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더 쾌적하고 더 안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실수를 해버린 것이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덴마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것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여행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 실수로 사고가 나서 무릎에 타박상을 입은 것은 기억이 잘 나지도 않을 만큼 한국의 우수한 자전거 시스템과 기타 여러 가지 놀라운 모습들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저였지만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한국어를 배워볼까 하는 고민도 가지게 되었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한번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들을 구경하고 돌아오고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었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하고 중국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졌다는 게 상식이지 맞아 그런데 실제로 두 나라를 여행하게 된다면 그냥 다르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저는 스위스의 작은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쇼콜라입니다. 여기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고 작은 회사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구색을 갖춘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스위스로 가지고 와서 물건을 파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물건들을 판매하면 굉장히 승산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대표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을 해와서 아주 능숙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직원도 대표님 말고 4명이나 더 있기도 합니다. 회사치고는 규모가 작은 것은 맞지만 동종업계에서는 나름대로 구색을 갖춘 회사입니다. 대표님 때문에 회사가 운영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대표님은 예전에는 중국에 직접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 보니 중국에는 자주 가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래도 종종 중국에는 꼭 다녀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물건을 보고 시장을 조사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사진상으로만 보고 시장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국에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중국에 가게 될 기회를 얻었는데요. 어느 출장이 다 그렇듯 일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니까 일을 마치고 잠시 그 나라들을 둘러볼 수 있잖아요.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처음 나가보는 입장이라서 여권도 새로 발급받았어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는 여권 발급 기간에 맞춰서 진작에 신청을 해놓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중국에 가게 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K-팝 걸그룹들에 굉장히 빠져 있거든요. 스위스에서는 걸그룹의 인기가 대단히 크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모든 걸그룹들이 해체되고 지금은 스위스의 그룹에서 눈에 띄는 그룹은 전혀 없어요. 대신에 한국의 걸그룹들이 스위스에 와서 콘서트도 열고 방송도 참여하기도 하고요. 일단 한국의 걸그룹들은 인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걸그룹의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서 춤을 추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한국 걸그룹의 팬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닌 중국에 가게 되어서 신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시장 조사 및 박람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마치고 한국에도 가볼 예정이거든요. 중국에서는 1차원적인 단순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기술력이 집약된 물건들을 제조하는데 특화된 나라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인기 있는 제품의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을 보고 오면 앞으로 어떻게 트렌드가 변화하는지 예측하기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늘 대표님은 중국에 가면 한국에 들렀다가 한국의 시장 조사도 하고 돌아오는 일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으로 출장을 가겠다는 말은 당연히 한국도 들렀다가 오겠다는 말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열심히 일만 하고 한국에 가게 되면 일을 마치고 개인 시간이 주어지면 신나게 한국을 즐겨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쯤이면 시차 적응도 완벽히 되었을 테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보는 것이고 때문에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미 대표님을 따라서 몇 년 전에 중국을 다녀왔던 회사 사무실의 선배는 중국에 가는 걸 왜 이렇게 신나냐 하면서 피곤한 일정이고 쉽지 않을 거라며 그나마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니 다행이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는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출장 가는 날이 다가왔고 장거리 비행기를 탑승하며 그렇게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낯선 공항의 풍경에 귀가 눌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던 중국의 공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 능숙한 대표님을 따라서 공항에서 거쳐야 하는 각종 절차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점은 역시나 국제선 항공은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불친절한 느낌이고 강압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제가 느낀 것들은 실제 이러했습니다. 다소 무서운 듯한 공항에서 절차를 마치고 수많은 중국인들을 밀어가며 겨우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이런 상황이 대수롭지 않은지 중국인들을 막 밀치는데 그걸 보는 제가 다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들에게 이런 무질서함은 익숙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출장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중국은 어디를 돌아다녀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구가 많아서인지 무슨 축제 현장에 온 것처럼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자기 볼일 본다고 다른 짓 하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길은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대표님은 자기만 따라오면 된다고 말하며 중국 사람들을 거침없이 헤집고 다녔는데 스위스에서는 못 보던 모습이었어요. 중국인들과 시비가 붙을까봐 우려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질서했고 그런 무질서함에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은 오전 시간에 지하철을 탑승해야 했는데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저와 대표님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철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상상력을 뛰어넘는 중국인들의 모습에 그냥 헛수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하철 열차 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기 때문에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라서 많은 사람들은 탑승을 하지 못하고 열차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저와 대표님은 이런 열차에 탑승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 열차를 안 탈 수 없으니 겨우 비집고 자리를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중국인이 자신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강하게 쏘아붙이더군요. 대표님도 질세라 그 중국인 남자와 말싸움을 벌였어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냥 서로 욕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중국이라는 곳은 최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것은 괜찮은데 최소한 질서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는 질서 따위는 없고 조금만 천천히 가도 저를 뒤에서 밀면서 지나가는 중국인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정말 미친 곳이 틀림없고 끔찍한 곳이 틀림없어요.
왜 회사 선배들이 출장을 가기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늘 젠틀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던 대표님도 여기 중국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요.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행동이었겠지만 그런 낯선 모습은 이질감이 들었고 무서웠습니다. 정말 최악의 출장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지친 마음가짐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너무 진이 빠지는 중국 출장길이어서 한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흥이 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볼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일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고 대표님은 공항에서부터 중국에서 보여주었던 거칠고 매너 없는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제가 알던 대표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행동했고 걸음걸이도 여유 있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대표님은 한국 사람들을 밀치며 다니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경험이 있는 대표님의 행동이 여유로워지자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저희가 도착했을 때 서울로 가는 지하철이 복잡했는데 시간을 보니 한국 시간으로 사람들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나빴던 기억이 떠올랐고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중국인들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열차의 바닥에 앉거나 다른 사람들을 손으로 밀어대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어디에 가나 질서라는 게 존재했고 사람들은 항상 복잡한 곳에서 우측 통행으로 보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놀랐던 광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보다 더 질서정연한 모습이거든요.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공공질서 의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껏 지쳐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도 여기 한국에만 있어도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냥 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이 끝나면 숙소에서 누워만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마음도 접었어요. 낮 시간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밤에는 한국을 구경하기 위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미친 듯이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관광을 하며 지친 다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어느 카페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참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도를 보니 주변에 방송국이 있더군요. 일부러 여기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스럽게 그런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면을 봤어요. 한국의 스타들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니고 우연히 방송국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저는 한국의 스타들의 스케줄도 모르고 그들을 마주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스타들을 보겠다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누군가 나타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혹시 몰라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에서 제가 좋아하던 K-팝 걸그룹인 에스파가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반가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기 위해 근처로 다가갔고 거기서 다른 한국인 팬들과 함께 그들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있기는 했지만 팬들과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팬들은 적당한 거리를 알아서 유지하고 있었고 에스파는 팬들을 향해서 미소와 손인사를 해주었거든요. 굉장히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경우 경호원이 팬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팬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안전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중국이었다면 생각도 하기 싫네요. 그리고 실제로 본 에스파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아하던 걸그룹을 실제로 보다니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숙소로 돌아왔고 이번 출장길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분명히 다른 나라라고 알고 있었고, 문화도 다르다는 사전 지식을 가진 채로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고 느낀 바로는 두 나라의 다른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렇게나 다를 줄 몰라서 제가 혼란을 겪기도 했고요. 스위스가 다른 유럽들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유럽 대륙이라서 비슷한 면이 너무 많잖아요. 다르다고 해봐도 거기에 거주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미묘한 차이일 뿐이었는데 한국과 중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마치 매우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흔히 알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다르다는 말을 이제는 바꿔서 말해야 할 것 같군요. 한국과 중국은 다른 대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두 나라를 동시에 둘러볼 기회가 있을 때 혼란이 오지 않을 것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